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 팀 불화극복과 현명한 리더십입니다. 네, 팀원이시든 리더시든 아마 조직 내 갈등 문제 다들 고민이실 텐데요. 그 본질을 좀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팀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리더십의 지혜를 얻는 게 이번 저희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왜 어떤 팀은 계속 삐걱거리고 또 어떤 팀은 시너지를 낼까요? 이 글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이 팀브라의 핵심 원인들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막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팀 리더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이걸 좀 흥미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냥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문제 나열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팀이라는 게 뭔지 그 본질부터 좀 짚어보죠. 그래서는 팀을 같은 배를 탄 공동체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네, 같은 배, 공동 책임, 공동 목표,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더, 팀장은 팀원들 동기부여해주고 또 역량 키워주는 역할이고요. 여기서 짐 콜린스의 그 유명한 버스 비유도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아, 네네. 사람 먼저 태우고 방향 정한다. 맞아요. 잭 웰치가 전략보다 사람이 먼저다 했던 말이랑도 딱 통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팀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팀 내 불화의 주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업무 갈등, 관계 갈등, 그리고 변화 갈등입니다. 업무, 관계, 변화. 네. 이 세 가지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팀을 흔들 수 있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업무 갈등부터 볼까요? 일 자체에서 오는 마찰인데 이것도 세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 적합성. 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이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혹은 일은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게 성과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번아웃 오기 쉽죠. 네, 심지어 많은 신입사원들이 이런 문제로 조기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적합성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아, 공정성. 네, 업무 분담이나 성과 평가, 또 보상 분배 같은 거요. 이게 공정해야 한다는 건 뭐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적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상의 절대적인 액수 그 자체보다도 이거 불공정하다 이런 인식 여기에 훨씬 더 크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아, 액수가 적은 것보다 불공정한 게 더 화난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절차의 투명성 같은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업무 갈등 요인은 자율성 부족이네요. 네, 자율성. 요즘 세대는 특히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스스로 동기부여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이걸 찾아서 그냥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통제보다는 자율성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다. 이런 얘기죠. 네,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적합성, 공정성, 자율성, 이게 잘 충족되지 않을 때 업무 갈등이 생기고 이건 뭐 개인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팀 전체 성과랑 바로 연결되죠. 네. 특히 그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은 팀 내 신뢰의 아주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리더가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자율성이 부족하면 구성원들의 잠재력 발휘를 막고 뭐랄까 소속감 자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죠. 그러네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팀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업무 자체에서 오는 갈등을 봤는데 사실 일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역시 사람 사이의 문제일 때가 많잖아요. 아, 그쵸. 사람이 제일 힘들죠. 두 번째 갈등 원인 바로 관계 갈등입니다. 저도 이 부분 읽고 좀 놀랐는데 직장인들이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상사와의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니 참 충격적이죠.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예전에 상사한테 100표로 맞추고 상사의 성공을 도와라 뭐 이렇게 조언했지만 네, 그랬죠. 글쓴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사를 진심으로 따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하긴 그쵸. 그런데 이런 개인 간의 갈등만큼이나 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룹 역동의 문제입니다. 그룹 역동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도 어떤 집단 안에만 들어가면 생각이나 행동이 쉽게 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변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편하고는 막 감정적으로 강하게 동조하고 다른 편하고는 대립하면서 편가르기가 심해지는 거죠. 아, 이게 심해지면 뭐 집단 따돌림이나 심지어는 하극상 같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성향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팀 전체의 건강성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갈등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변화 갈등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생기는 마찰인데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첫째는 관성, 현재 지향 편향이라고도 하던데 웬만하면 그냥 익숙한 현재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심리랄까요? 그렇죠.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둘째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요? 네, 세상이 진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매일 뭐 새로운 기술 나오고 사회 트렌드도 확확 바뀌고 네, 정신없죠. 그래서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는 표현까지 인용하면서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적응이 거의 뭐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거죠. 셋째는 복잡성이네요. 네, 복잡성. 생물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인간으로 진화했듯이 기술, 사회, 경제, 심지어 우리가 하는 업무까지 모든 게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현상은 이 복잡성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변화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관성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이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죠. 특히 리더는 팀원들이 이 변화의 필요성을 좀 공감하고 속도를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도 리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팀이 어떻게 하면 성공과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성공하는 팀의 핵심 동력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분명한 목표, 원활한 소통, 그리고 상호 협력. 이걸 한 단어로 딱 팀워크라고 요약하더라고요. 팀워크. 네. 상사, 부하, 동료가 각자 역할도 하지만 또 함께 시너리를 내는 것. 여기서 부하의 고민이 상사의 경험과 함께하고 부하의 도전이 상사의 지혜와 함께한다. 이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 아, 네. 좋은 표현이죠. 여기서 핵심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인 것 같아요. 파트너십이요? 네. 부하는 그냥 지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 동료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파트너.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 유명한 말처럼요. 아, 그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고 전보를 쳤더니 네네. 아버지가 답장으로 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다 이렇게 보냈다는 일화요. 이것도 딱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이런 팀워크와 파트너십 정신은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가치를 조직 내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글쓴이는 강조합니다. 아, ESG 경영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데 특히 그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면 건강한 팀워크는 좋은 조직 문화의 정말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보면 팀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팀장 100만 명 시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 사회 환경도 정말 크게 변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체의 60%를 넘고 출산율은 0.8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고요. 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외동으로 자란 경우가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단 속에서 부대끼면서 관계를 배우는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 지적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런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팀이라는 조직이 단순히 그냥 업무만 하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아, 어떤 의미요? 구성원들이 어떤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끼고 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팀이 공동체가 된다. 네. 그래서 글쓴이는 이 시대의 팀장을 마치 부모와 같은 역할에 비유하기까지 해요. 부모요? 네. 때로는 정말 자식 같은 팀원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책임까지 맡아야 하는 훨씬 더 복합적인 역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와, 부모 역할까지 정말 책임이 막중해졌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그럼 팀 내 불화를 극복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리더십의 본줄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글쓴이가 아주 놀랍게도 2500년 전 동양 철학자죠. 노자의 지혜를 가져옵니다. 아, 노자요? 네, 노자가 말한 세 가지 현묘한 덕, 줄여서 현덕을 팀장의 기본 덕목으로 지시하는데요. 야, 이게 정말 흥미로운 연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현덕은 생이불유입니다. 낳고 만들지만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낳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이걸 리더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는 이걸 팀원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지 말라는 조언으로 연결합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결국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즉 상대를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팀의 성과를 막 이건 내 공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팀원의 생각까지 내 맘대로 하려는 그런 소유욕을 버리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리더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여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는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죠. 머리를 비우고 겸허함을 지키라는 조언입니다. 머리를 비운다. 네, 핵심은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팀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결과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는 태도죠. 노자가 강한 힘을 알면서도 부드러움을 지키면 천하의 물길이 보여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강함과 겸손함, 성과와 무소유를 함께 갖춘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뜻이 있네요. 자, 두 번째 현덕은 위이불시입니다. 행하되 거기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리더십과 연결될까요? 글쓰리는 이것을 팀원 때문에 화내지 말라는 조언으로 해석해요. 화내지 말라. 네. 분노라는 감정은 보통 내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주로 생긴다는 분석이죠. 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넌 그 모양이야?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따라서 리더는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자세, 즉 무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팀원들의 존경이나 인정을 막 당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지원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죠. 가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조건 없는 애정을 채우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어쩌면 팀원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리더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덕이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처럼 이렇게 기대 없이 베풀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현덕은 장이부재. 이끌어주고 길러주되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네, 이건 팀원을 향한 원망을 버리라는 조언으로 이어지네요. 원망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주지? 하는 마음, 즉 상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이 잘 성장하도록 돕기는 하되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들지는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무간섭의 사세죠. 나의 경험과 지혜로 후배들을 돕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고 팀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켜봐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 네, 배, 즉 나의 의지나 생각을 비우고 나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더 넓은 관점에서 팀원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거죠. 노자는 이런 경지에 이르면 순수한 갓난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꾸밈 없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팀원의 성장을 돕는 리더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깊이가 있네요. 생이불유, 위이불시, 장이부재. 오늘 저희는 팀 내 불화의 주요 원인인 업무, 관계, 변화 갈등을 살펴봤고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적인 팀의 조건으로서 팀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로서 노자의 현덕까지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분명한 목표 아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팀워크 정신, 그리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는 무언가를 막 소유하려 하거나 생활어유,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위협불시, 또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오히려 베풀고 믿고 기다려주는 이 현덕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는 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성과를 증명해야 하고 또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받는 이런 현대 조직 환경 속에서 노자가 말하는 이 내려놓음의 철학, 그러니까 소유욕 내려놓기, 생활여, 기대 내려놓기, 위협을시, 통제하려는 마음 내려놓기, 장으로제, 이것들을 리더로서 혹은 팀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 수천 년 된 고대의 지혜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협력과 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한 주 생이분류, 위이불시, 장이부재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단 하나라도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